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에이징 솔로,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 솔로, 그러니까 홀로 나이 드는 것을 의미를 하죠. 보다 구체적으로는 비혼 여성들의 삶을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비혼 여성이니까 기혼이라든가 또는 남성이라든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책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비혼, 기혼 이런 걸 떠나서, 또 여성, 남성을 떠나서 인생의 보편적인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역사 내내 집단 생활만 해왔죠. 어느 정도였냐면 집단에서 추방, 이런 것이 곧 죽음을 의미할 정도로 집단이 우리의 생존에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추방?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혼자서도 얼마든지 생활하면서 또 재밌게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 그러니까 20만 년 이상의 집단 생활을 해온 인류가 이제 혼자 살기 시작한 게 한 50여 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적 차원에서 삶에 대한 근원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크게 전환되는 그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북마크를 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급격한 출생률 하락. 우리 한국의 출생률이 전 세계에 거의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탑을 찍고 있죠. 물론 비혼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 세계적인 현상인데, 아무리 그래도 다들 1.23은 다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로지 우리 한국만이 0.7, 그것도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출생률이 낮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을까? 이런 궁금함, 이런 것들을 가져봤는데 약간의 힌트,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일단 우리 사회의 변화가 너무 급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들이 아주 급격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비혼 1세대, 출생률의 하락이라는 거는 비혼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니까 비혼 1세대가 이제 X세대라는 거예요. 70년대 태어나서 90년대 학번. 왜 이러한 비혼 세대가 출현하게 되었는가? 그걸 살펴보면 급격한 변화와 아주 큰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은 X세대 때부터 물질적 풍요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 사회의 문화 변화는 그 사회의 전통적 규범, 이런 게 아니라 소득 수준이 변해가면서 문화는 어느 사회나 거의 비슷하게 변해가는 것, 우리가 여러 책에서 다뤄본 적이 있는데,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개인주의가 태동하게 되죠. 그전에는 다 우리예요. 가족이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결혼은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 전에 나는 독신으로 살겠다, 이러한 가치관을 갖는 것, 그 사회나 가족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러한 개인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가족? 그것보다 나 개인이 중요해. 내 가치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갈 거야.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민주주의가 되었죠. 개인주의가 자유롭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된 것이고, 또 중요한 게 80년대 후반에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분들은 아니 해외여행을 그러면 자유롭게 못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80년대 후반에 90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시점에 이제 자유화가 되면서 아주 급격하게 해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혀있던 게 그 변화가 너무 급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낭여행이 어마어마한 붐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배낭 메고 유럽 가는 게 모든 젊은이들의 붐, 유레일 패스, 이런 포스터가 캠퍼스 곳곳에 늘 붙어 있었죠. 그런데 자, 배낭여행, 어학연수, 유학, 워킹홀리데이, 이런 해외 경험을 딱 가게 되는데 그 전에 막혀 있었잖아요.
막혀있던 사회에서 갑자기 해외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 가치관에 엄청난 또 타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도 있었네. 이런 게 점진적으로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개인주의의 태동도 점진적으로, 해외 경험이야 당연히 점진적으로 많이 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다 급격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성에 한정지어서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처럼은 살기 싫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삶이라는 게 가부장제 가족 하에서 희생이 강요당하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급격하게 비혼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가부장제라는 이런 제도 속에서 결혼이라는 삶을 선택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X세대가 맞이한 것, 90년대 후반에 IMF 체제입니다. 자, 그 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그러니까 정규직 삶 이런 게 있죠. 내가 모아둔 돈이 없어도 일단 취업을 하면 그 취업 자체가 나의 그 미래가 되는 거고 일종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취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미래 삶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안정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IMF 체제 뭡니까? 평생 직장 이런 거 없어요. 비정규직이 일반화됐죠. 그러니까 직장을 구했다고 해서 이 직장으로 나에게 미래의 비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남성들의 경우 자신감이 크게 낮아지게 됩니다. 자신감 상실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부장제의 모순이라는 게 여성도 괴롭지만 남성도 괴로운 거예요. 남자라면 또 남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경제적 활동 이런 것들을 지속해 나가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되니까 또 비자발적으로 비혼이 되는 경우 남성들에게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급격한 그러니까 독재라든가 권위주의, 가부장제 이런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경제적 자립의 불투명성 이런 걸로 이제 급격하게 바뀌면서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비혼이 많아지니까 또 출생률이 하락하고 그러면 출생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최근 비혼 2세대 젠더 갈등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아마 유례가 없을 것 같아요. 0.7 정도의 출생률을 보인다는 거.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정확한 답은 아니겠지만 나름의 인사이트를 얻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명의 절친한 친구들. 그러니까 비혼의 삶을 살면서 뭐 친구 역할이 상당히 또 중요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덤바의 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공동체 규모가 150명 정도로 수렴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대뇌의 이 심피질이 쭈글쭈글해진 정도에 따라서 공동체 규모가 정해지는데 뭐 영장류는 20, 30 정도의 물이라면 우리는 쭈글쭈글한 정도가 심해서 인간은 15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몇 번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적인 인간이 추려지게 됩니다. 50명, 그 다음에 또 15명, 마지막에 5명의 핵이 남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해 볼 개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5명의 핵. 뭡니까? 우리는 인간만 5명 정도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친구에 대해서 숫자로 뭔가 이렇게 소유를 느끼려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거. 이런 개념 속에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5명의 핵에 무엇이 포함되느냐? 자, 일단 뭐 당연히 친구가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가족도 포함이 돼요. 가족도 친구 이상의 그런 친밀한 관계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반려동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 무엇보다 친한 나의 핵심적인 일종의 친구가 되는 것이고 더 재밌는 게 또 덕질 가수, 뭐 배우 이러한 유명인들도 5명의 핵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정신적으로 생기발랄해진다고 저번 주에 살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덕질하는 대상도 나의 5명의 핵인 친구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종교의 신, 뭐 종교 자체라고 하면 되겠죠. 그것이 5명의 핵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뭐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뭐 사이비, 뭐 이상한 이런 거를 제외한다면 사실
비혼의 삶에 있어서는 이 종교 공동체가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내용도 기존에 살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5명의 핵이라는 개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한번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1인분의 삶,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재밌죠. 1인분의 삶. 이 책 속에서 이제 다른 소설책의 문장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1인분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사회가 필요 없다. 우리는 자립, 굉장히 중요하죠. 자립을 해야 되지만 그것들이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자립의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모든 인간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자립을 한다, 다 1인분을 할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우리는 어떨 때는 0.8인분의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1인분을 넘어서 1.5인분을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건 얻는 것이고 남는 건 또 나눠주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왜 필요한가, 필수적인 역할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비혼이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건데, 혼자 사는 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정말로 온전히 혼자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사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걸 내가 혼자서 어떻게 다 자립해서 다 합니까? 못하는 거죠.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공동체를 이용한다거나, 또 친구 관계라든가 여러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런데 내가 관계가 싫어서 비혼으로 사는데 무슨 관계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랑 자취를 해도 그렇고 여러 인간관계를 해도 그렇고, 어느 순간에는 너무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끔찍해지는, 정말 지옥이 되는 이런 경우들도 많죠. 그런데 그거는 관계의 어떤 보편적인 법칙과도 같은 거예요. 늘 모든 것이 좋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관계를 다 배제하고 오로지 혼자만을 고집하는 것, 그런 삶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서로 꼴을 봐주고 패기침을 주고받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폐를 나한테 끼칠 수도 있고, 내가 아파서 내가 폐를 끼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너무 결벽증적인 자세,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법적 동거제도, 돌봄 공동체, 이런 개념인데, 책 속에 나오는 또 문장인데, 이 문장이 많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신념이 강한 비혼주의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대단히 나는 절대로 비혼으로 살아야지, 이런 경우는 자기 주변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함께 사는, 여튼 둘이든 셋이든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면 내 인생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따져보면 그럴 가능성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마다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비혼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자본을 축적하는 게 인생의 성결 조건이에요. 아마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요즘에 각자 도생이라는 그런 단어가 유행이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아요. 스스로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자본을 축적하면 좋죠. 또 그런 사람들끼리 대등하게 교류하고 관계를 나누고 더 좋겠죠.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자본을 축적한다. 가능해도 빨라야 40이나 50, 60대가 돼서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생을 그걸로 다 보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면 인생이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을 했다. 근데 인간이 동물도 아니고 출산율을 높인다. 이건 좀 표현이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초점이 잘못된 개념이지 않을까. 결국 출산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려면 함께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함께 안 산다는 거예요. 왜? 함께 살아서
득될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다 이기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함께 살아서 득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 그러니까 각자 도생, 나 혼자 안전하게 자본이나 축적하자. 그 속에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함께 살아갈 때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법적 동거제도, 그러니까 동거를 할 경우에 신고를 하면 결혼한 경우와 똑같은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살아서 혜택이 있네, 득이 되네, 함께 살아볼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돌봄 공동체,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을 하는 거야. 서로 아플 때 돌봐주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도 혜택을 줘야 한다는 거야. 왜냐? 이런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장기 요양 보험, 보험료 다 내고 그런 혜택을 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건 정부 입장에서도 사회 입장에서도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뭐 출산율만 높인다. 이미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너무 그 동물적 감각이지 않을까. 좀 공동체적 감각, 사회적 감각으로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되지 않은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제까지 오로지 집단 생활을 해왔던 인류가 이제는 근원적으로 새로운 삶의 형태, 홀로 살아가는 이런 걸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사회라면 제도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